하나씩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되겠네. 먼저 갈게. 이거 뭐냐? 요즘 제 수업은 다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다 에이전트랑 챗봇 갖고 수업을 하거든요. 시험도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면 이게 화면이면 오른쪽에다 LLM 붙여줬고요. 그리고 여기다 케이스 문제를 주고 얘랑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했는가, 그 문제를 워크플로우로 정의했는가, 이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멀지 않습니다. 여기 뭐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전공은 인사조직했습니다. 인사조직을 이제 어떤 사람을 승진하고 채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데이터로 저는 주로 했었고요. 오랫동안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채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고민했었습니다. 조직 생활은 한 13년 정도 했고요. 최근에는 여러 회사들의 이제 AI 자문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AI가 조직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꿀지에 대한 뭐 코칭 혹은 뭐 자문 컨설팅 많이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카나리아가 울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카나리아라는 새는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데에 대한 전조 증상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나리아 이펙트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책에 쓴 여러 가지 현상들은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AI를 포함한 사회적 변화가 어떠한 전조 증상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비유로 카나리아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요 이제 스탠포드 연구팀의 결과는요, 실제 미국에서 현재 AI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겁니다. 요즘 AI가 가장 대체하기 좋은 일자리 하면 뭐가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세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직업인가 봐요.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호사 좋습니다. 개발자 좋습니다. 또요? 이런 걸 좋아하시나요? 혹시 근데 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뭐 개발자 이런 직군들이 있고요. 보통은 좀 더 더하면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저처럼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를 보통 얘기합니다.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서 네.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데이터를 쌓아서 보통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고 보통 이제 대중에게 가면 재수없다가 먼저 나오거든요. 이 변호사, 의사, 판사, 회계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패턴을 찾은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직업들이 최근에 뭐 위험하다는 신호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스탠포드 연구팀이 밝힌 결과는요, 미국 직장인들 한 350만에서 5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공통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 혹은 급여가 줄고 있는 일자리를 찾아봤더니 그 직업들의 공통점을 코디파이드 된 난리지를 다루는 사람이래요. 코드화할 수 있는 지식,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 교과서화할 수 있는 지식. 다시 말하면 저처럼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혹은 뭐 외람되지만 뭐 변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도 판례나 혹은 과거의 어떤 법률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하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AI가 대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균열들은 어찌 보면 노동시장에서는 지식이나 인지라는 속성을 갖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부터 카나리아가 울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를 짧게 얘기 드려볼게요. 저는 이 경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 4가지 축을 좀 바라봤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조직에서 존재하는 수직적인 경계,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가 최근에는 많이 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릴 거고요. 2번째로 수평의 경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요즘은 조직에서 직무, 기능 이런 구분 자체가 많이 희미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재무를 했던 사람이다, 회계를 했던 사람이다, 뭐 저처럼 인사를 했던 사람들과 같이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조직에서의 사일로 혹은 우리끼리의 표현 나와바리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직의 경계가 희미해진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요즘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더 그레이트 플래터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아마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여러 조직 관련된 기사나 아티클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더 그레이트 플래터닝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많이 봤던 표현이 있죠. 플랫이죠. 더 그레이트 플래터닝은 조직 자체가 이렇게 납작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조직을 이런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로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가
압착되고 있다. 좀 우리끼리 표현으로 따지면 중간 관리자들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조직에서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뭐 유럽에 있는 조직들을 보면 거의 다 공통적으로 더 그레이트 플래터닝, 중간 관리자가 사라진다. 첫 번째로는 직원들이 승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 요즘 뭐라 그러나요? 의도적 언보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리더 포비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기업 가면 최근에 제가 좀 놀라운 현상이 공기업에서 승진자 교육 하잖아요. 그럼 되게 그럴듯한 데서 하거든요. 되게 멋진 호텔과 리조트에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 저는 농담 삼아 공기업 강의 가면 강의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라고 가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호텔에서 막 승진자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것 드시고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했더니 요즘은 승진하기 싫어해서 승진하면 이렇게까지 맛있고 좋은 데서 축하해준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대요. 요즘 조직에서 승진하기 굉장히 싫어하고 특히 공기업들은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비근합니다. 그러면 왜 승진하기 싫어할까요? 이건 한국만의 현상 아니거든요. 중국, 일본, 미국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세대들 사원 대리급들이 승진을 거부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책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왜 이들은 책임을 지기 싫어할까요? 책임이라는 현상은 똑같이 있었잖아요. 왜 지금 우리는 왜 책임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책임은 누구든지 졌었잖아요. 관리자들은.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임 대비 권한이 적다. 책임 대비 보상이 적다라는 것도 있고요. 승진해서 올라가봤자 올라간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게 조직 생활을 마무리하더라. 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요즘 조직에서 예전엔 승진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티베이션이자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 체계였는데 이게 이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에서 수직적 피라미드 형태 자체가 유지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직 피라미드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 관리 계층을 축소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들이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여기 나와 있죠. 불필요한 중간 보고 라인을 제거해서 의사결정 속도를 속도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제 나왔던 기사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트위터와 그 미국의 굉장히 전설적인 창업자 중에 하나가 잭 도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 뭐라고 발표했냐면 야 우리가 이제는 중간 관리자를 예를 들면 아마존은 10%에서 15% 정도 없앴거든요. 근데 이 잭 도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찔끔찔끔 잘라서 어떡하냐. 한 번에 40% 다 자르겠다. 라고 중간 관리자의 레이어를 다 줄여요. 왜 하냐면 중간 관리자분들께서 조직에서 하시던 여러 가지 역할들이 AI 시대 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령 우리 팀원들이 하는 일들을 잘 정리해서 위로 올리고 위에서 하던 일들을 밑으로 내리는 전달자 역할이었는데 이런 전달자 역할을 AI가 더 잘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에서 존재하는 레이어층이 너무 두꺼우면 의사결정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글로벌하게 공통적으로 이러한 더 그레이트 플래터닝이라는 조직의 평탄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조직에서 존재하던 이 수직적인 경계, 피라미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진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요즘 리더가 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의도적 언보싱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도적 언보싱 현상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조직에서 승진시킬 사람의 파이프라인이 줄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승진 다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리고 하면 조직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관리했거든요. 파이프라인은 뭐 대리급으로 좋았던 친구들 중에 4-5명을 그 다음에 팀장 후보로 만들고 팀장 후보자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을 임원 후보로 올리는 것들처럼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공고하게 꽂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승진하기 싫어요. 그렇게 되면 파이프라인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조직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CEO들 교체율이 많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바꿀 CEO 후보들이 조직 내에 없어요. 그럼 저처럼 인사하거나 조직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CEO 후보자들이 조직에 많이 있어야 그 조직에서는 경쟁도 일어나고 건전하게 서로 경쟁도 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승진하기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조직 내에서 존재하던 수직적인 이 피라미드의 힘이 좀 잃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력에 대한 피라미드입니다. 보통 우리는 조직 내에서 학사, 석사, 박사라는 그 사회적인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서 박사 채용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리콘밸리 데이터를 보면 박사 채용 숫자가 줄어요. 왜 줄까요? 박사를 채용하는 대신에 석사를 채용하고요. 석사를 채용하는 대신에 학사를 채용합니다. 그 말 자체는 이제는 더 이상 개인들이 갖고 있던 학위라는 게 그렇게까지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조직에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믿어왔던 학사, 석사, 박사라는 이 피라미드 자체, 학위라는 피라미드 자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팔란티어죠. 요즘 팔란티어가 그 알렉스 카프 한국 와서 뭐 되게 많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요즘 물론 이제 팔란티어 주식이 안 좋아서 뭐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가 매번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대학 가지 마.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사회에 가서 조직에 가면 유통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체감으로. 지식과 스킬의 유통기간, 미국 기준으로 8개월에서 12개월이라 그래요. 그럼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스킬의 유통기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킬 갭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여기 보시는 표현이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이라고 팔란티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뭐냐면 팔란티어는 최근에 고졸 채용 많이 합니다. 고졸 데려다가 채용해서 한 달에 700만 원씩 주고 4개월 근무하면 팔란티어 디그리 주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은 그래서 팔란티어 디그리 받은 사람들이 브라운이나 하버드보다 더 디그리가 높은 평가를 받는데요. 그럼 다 가고 싶어 하겠죠. 이런 것처럼 팔란티어에서 최근에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이라는 걸 운영해서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대박을 칩니다. 이런 트렌드를 미국 기업들이 따라하고요. 그거를 요즘 미국에서는 얼리 커리어 하이어링이라고 불러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의 진보는 늘 밑에서 위를 대체했어요. 그렇잖아요. 건설 장비 나오고 자동화 나오고 엑셀 나오고 하면 블루 칼러들과 단순 반복 일을 하던 사람들부터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업 피라미드 기준으로는 밑에서 위를 대체하는 방향대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성형 AI라는 친구는 처음으로 위에서 아래를 대체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외람되지만 가장 이번에 특히나 클로드 디자인 같은 거 나오면서 디자이너들 또 곡소리 나거든요. 요즘 실리콘밸리 가보면 그래픽 디자이너 혹은 UX, UI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업적 위험이 굉장히 크죠. 두 번째로는 뭐 작가, 화가 뭐 이런 사람들부터 위험하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거는 옛날에는 직업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던 창의 직군들을 대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에서부터 밑에를 대체하는 겁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지식과 인지 혹은 직업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있던 사람들부터 AI라는 친구가 대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블루 칼러들에 대한 대체율은 어렵죠. 그래서 요즘 혹시 채용 데이터 보시면 재밌거든요. 요즘 소위 대졸 친구들이 제조 직군에 대한 지원율이 엄청 오릅니다. 혹시 그 데이터 보셨나요? 그러면 요즘 친구들한테 가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화이트 칼러 할래, 생산 직군 할래? 그러면 생산 직군 한다는 답이 더 많아요. 미국 데이터는 뒤집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 말은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화이트 칼러라는 게 매번 위험하다는 얘기는 나오는 대신에 블루 칼러는 꽤 괜찮네. 최근에 사티아 나델라가 2년 전에 했던 표현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AI가 발전한 현상 자체는 다시금 라이징 블루 칼러라는 현상을 만든대요. 왜냐하면 기존의 블루 칼러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AI를 등에 업고 더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바라본 현상은 직업 피라미드라는 이 현상 자체도 허물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허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씀드리면 로보틱스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보틱스가 우리 제조 라인에 들어와서 사람처럼 일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한동안은 블루 칼러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좀 데이터로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한국 직장인 43만 건 정도 데이터를 제가 분석해봤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2020년에서 2021년 그리고 2022년 이후로 제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적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대신에 화이트 칼라와 우리가 아는 법무, 회계 이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인들도 직업 만족도 측면으로 보면 이게 생성형 AI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사실은 화이트 칼러 분들의 직업 만족도와
전체적인 밸런스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근데 물론 인과를 추론할 수는 100%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이 2022년 이후로 확실히 제조 라인에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결국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고 많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화이트 컬러보다는 직업적 피라미드 관점에서 블루 컬러들에 대한 수요와 좀 고민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제가 저희 학생분들께 매번 죄송한 건 약간 사다리 걷어찼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그게 확실히 수업에서 약간 텐션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40대 중반을 보면 그 친구들은 야 니네 세대는 다 누릴 거 누리지 않았냐라는 생각들로 토론을 하거든요. 결국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계단 자체가 사라지는 거, 사다리 자체가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떻게 이 직업 피라미드 자체에서 첫 번째 그 밟고 올라갈 계단 자체가 좀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기 오신 사회 리더분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거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왜 공존하냐면 제가 어제 실리콘밸리 개발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데이터도 보면 지금 신규 신입사원들 채용 안 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들을 보면 신입사원들을 또 채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왜 근데 신입사원들을 좀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국 기업의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들은 신입 채용부터 다 줄이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근데 왜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신입사원들을 채용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AI 네이티브. 근데 제가 아는 AI 네이티브랑 좀 성격이 달랐어요. 뭐냐면 저도 제가 아무리 AI로 열심히 일하고 개발을 해도 저는 약간 제 몸속에 일하는 방식의 문법 체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직에서는 상사의 의견을 들어야지, 조직에서는 옆 부서와 항상 협업을 해야지, 갈등을 안 만들어야지 같은 고민이 있는데 요 AI 네이티브들은 그런 가정 자체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혹시 요즘 직원들끼리 실리콘밸리나 판교 스타트업 가면 많이 보는 사진 있죠. 우리 그 회사 단체 사진이에요 찍으면 뭐가 나오나요? CEO들이 우리 회사 단체 사진입니다 셀카 찍어 올리거든요. 혹시 그런 거 많이 안 보셨나요? 보시면 대표 옆에 맥미니가 10대가 놓여 있어요. 그게 직원 단체 사진이에요. 그렇게 생각 자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요즘 스타트업과 좀 빠르게 개발하는 친구들은 직원이 사람이어야 돼? 혹은 우리가 조직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구조 자체가 꼭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신입사원들은 기존의 조직의 문법 체계와 일하는 방식에 소위 굳이 표현한 때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AI 네이티브들이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많은 조직에서 신규 채용부터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니어 시장부터 좀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직 내부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조직에 지금 많은 CEO분들께서 제가 테이블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또 양극화예요. 혹시 좀 체감이 되시나요? 양극화? 저는 이제 CEO분들 뵈면 이런 얘기 한번 좀 와닿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최근에 이제 저는 보통 이제 AI 하시는 분들하고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AI 하시는 분들과 안 하는 분들과의 역량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죄송해요. 앞에 너무 열심히 들어요. 백강민 선생님이 저희 팀장님이세요.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일을 주십니다. 일을 주시는데 저희 팀장님께서 기존에 이 일은 한 달 정도면 되겠지라는 기존의 경험들에 기반해서 저한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좀 AI를 멀티 에이전트로 티밍하고 좀 일을 잘하는 친구면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일은 예를 들면 우리 팀원 4명이 시퀀셜하게 예를 들면 천명호님이 먼저 자료 분석하면 한길님께서 그 다음에 받아서 일을 하시는 순차적인 일을 구조가 아니라 제 머릿속엔 일을 그냥 동시에 병렬적으로 하면 되네라는 시간이 서요. 다시 말해 요즘 AI랑 일 잘하는 친구들의 시간을 병렬적으로 씁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지금 보면 태블릿 노인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AI 하는 분들께 강의를 가면 어떤 현상이 좀 재밌냐면 몸은 저랑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에이전트들이 다 일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을 병렬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중학위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물리적으로 여기 와 있지만 개발하시고 AI를 협업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 장면 속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 에이전트들이 집에 꽤 많이 있거든요. 오늘 사실 제 노트북이면 시연을 좀 할 텐데 제 에이전트들은 한 3개 정도 회사도 있어요.
에이전트로 굴러가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 물리적으로 여기 와서 강의를 하지만 얘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리더의 머릿속엔 한 달짜리 일이라고 생각 들었던 게 잘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보통 이렇게 토론을 좋아해서 자꾸 상호작용을 시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팀원은 그 팀장님이 한 달 주셨잖아요. 일주일에 끝내죠. 그럼 시간이 얼마 남나요? 3주 남죠. 3주 동안 뭐 할까요? 아, 놀아야죠. 3주 동안 놀게 해주시고 좋습니다. 너무 좋은 리더시네요. 좋습니다. 3주 동안 놀게 해주면 좋지만 이건 뭐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런 친구들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다른 일 찾다가 2주 만에 일을 갖고 가요. 팀장님 저 다 했어요라 갖고 가죠. 팀장님이 칭찬을 해주죠. 중앙님 잘했네요. 그럼 옆을 돌아보죠. 왜 옆을 돌아볼까요? 종경님 2주 만에 끝났다는데요. 상무님 2주 만에 끝났다는데요. 2주 만에 끝났다는데요. 그럼 조직에 뭐가 생기나요? 당연히 갈등과 위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팀장님이 바라볼 때는 2주 만에 끝내게 하겠지만 이 일주일 만에 끝난 이중왕님은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쓴다고 얘기 안 해요. 뭐냐면 조직 내 갈등과 협업 자체를 줄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문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쓴 사람의 문제예요? 아니면 죄송해요? 이걸 관리 못한 리더의 문제예요? 리더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금 AI로 어떻게 일을 설계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리더의 능력 자체가 조직의 여러 가지 그 텐션들과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AI라는 협업해서 일 잘하는 이 슈퍼스타라는 친구들이 조직 내의 성과 자체를 너무 벌려내고 있어요. 거의 10x 이상 가거든요. 진짜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조직의 대표님들과 리더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양극화예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고, 혹시 이따가 한번 메모해 놓고 보시면 재밌는 게 26일, 오늘이 29일, 26일 날 엔트로픽에서 프로젝트 딜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AI들이 인간 간의 거래를 얼마나 잘 중재하는지에 대한 실험이에요. 되게 재밌습니다. AI한테 $100씩을 다 줘요. 똑같이 가상자산을 $100씩 주고 저랑 인터뷰에서 제가 저에 대한 스타일을 그냥 학습한다 그럴게요. 스타일을 학습해서 예를 들면 이중학 에이전트가 있고 예를 들면 한길림 에이전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거래를 해서 누가 어떤 물건 사오는지 보거든요. 가장 좋은 거래와 만족하는 거래는 좋은 모델이었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냥 클로드로 따지면 오퍼스 4.6 쓴 친구들이 하이쿠 쓴 친구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만족도도 좋은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AI 모델을 쓰는지에 따라 극단적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AI 모델을 쓰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결국은 사회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성과 차이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냐? 3가지 정도로 제가 책에 적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첫 번째는 전 구성원한테 AI로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을 장려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2개 조직하고 실험하고 있거든요. 한 조직은 식품회사고요. 한 조직은 큰 그룹이에요. 어떤 실험하고 있냐면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에이전트랑 협업해서 일과 성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 실험하고 있어요. 직원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에이전트 붙여줬고요. 그 에이전트들하고 협업하면서 일의 방식, 성과 방식, 소통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실험을 우리로 따지 샌드박스 같은 데서 해놨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지식 확산 표준화인데 요거는 그냥 프랙티컬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AX 컨설팅하고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액션이 이 두 번째인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리더시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게 우리 조직의 AI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유하는 세션을 갖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션은 어떻게 갖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달에 한 번 30분이고요. 어제 제가 구글에 듣기로는 구글은 한 달에 한 번 1시간이더라고요. 적긴 해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리더가 주도해서 좋았던 프롬프트, 실패했던 프롬프트, 괜찮았던 에이전트 혹은 괜찮은 서비스 같은 거를 공유하는 세션을 갖는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우리 리더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거를 플랫폼이나 혹은 지식 사이트 같은 데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게 일반 조직은 구글 노트북 LM을 많이 쓰거든요. 구글 노트북 LM 같은 데 올려놓고 좋았던 프롬프트, 괜찮았던 코드 혹은 MD 파일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공유하면 생각보다 조직 내의 수준이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는 평가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건데 요즘 또 한국 조직에서 많이 또 유행하는 게 인사평가제도 바꾸는 거예요. 혹시 한 달 전에
젠슨 왕이 GTC라는 행사에서 발표했는데 꽤 많이 알려졌거든요. 뭐냐면 앞으로 우리 엔비디아는 성과급의 절반을 토큰으로 줄 겁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인사평가라는 거는 단순히 양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질로 평가해야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제도 똑같았던 게 AI 개발자들은 찬성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라도 많이 쓰게 해야 결과가 나온대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런 성과평가 체계 자체도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거고 일하는 방식을 바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연동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리더시고 조직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코어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 내에서 존재하던 수평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것 좀 얘기 드려볼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직무가 아닌 과업 중심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거의 여기 오신 분들의 조직이 있으시면 그 조직의 95% 이상은 다 기능 단위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어렵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조직은 인사, 재무, 마케팅, 회계, R&D, IT처럼 기능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분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직무 단위로 일을 하는 건 AI한테 되게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직무 단위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건 AI 관점에서는 일 같이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부분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여러 조직들에서 하는 활동이 워크플로우 재정의라는 걸 하거든요. 그 실리콘밸리 표현으로 워크 리디자인이라는 활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을, 제가 인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인사하는 사람의 일을 다 잘게 해체해요. 그걸 디컴포즈 한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인사하는 사람이, 채용 업무하는 사람이면 너 채용하는 사람이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집 공고 업로드한다, 모집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면접을 운영한다, 이런 식의 행동 단위로 일을 다 쪼개요. 그리고 나서 쪼갠 과업 단위별로 어떤 일을 AI가 하고 어떤 일을 인간이 할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아레나를 구분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 AI가 들어와서 조직에서 일할 수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운영되는 조직의 기본적인 단위가 직무가 아닌 과업 중심으로 새롭게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생경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조직들에서 저희 더존에서도 워낙 좋은 솔루션과 AI 트랜스포메이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공률 높게요. 근데 많은 조직들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조직은 5%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찾아보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문제지. 그 일하는 방식의 가장 코어한 문제는 우리가 일을 하는 단위가 너무 AI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려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시는 송기룡 박사님의 경량문명의 탄생 출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1번 챕터를 보면 그 책이 이 얘기예요. 1번이. 사실 저처럼 인사하는 사람들한테 뼈아픈 얘기지만 그분의 주장은 앞으로 인사팀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조직 관리는 태스크 운영팀이 돼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100%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앞으로 조직을 운영할 때는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되는 태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모더나라는 회사가 AI랑 협업하기 유명한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챗GPT를 23년 1월 달에 도입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챗GPT를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도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직원들한테 GPT를 쓰게 해주고 여기 오신 리더님들 같은 리더분들을 8주 동안 카네기 멜론 대학에 보내요. 그래서 AI 리더십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CEO가 이를 방셀인데 방셀 CEO가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야 우리 조직의 생산성 많이 올랐겠지. 데이터를 까봤습니다. 생산성이 올랐을까요? 안 올라요. 왜 안 오르냐면 이거를 저는 이제 볼트온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직원들이 일하는 데다가 챗GPT 도입시킨 거예요. 그럼 뭐만 빨라질까요? 개인들이 업무 해내는 시간만 빨라져요. 근데 조직의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개인들에게 GPT 줘봤자 조직의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 느꼈던 방세 CEO는 야 원점부터 다시 생각하자.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워크플로우 전환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하는 일의 프로세스와 방식 자체를 AI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 잠깐만 갈게요. 태스크로 다 쪼개요. 그리고 어떤 일을 AI한테 줄 거야? 어떤 일을 인간과 AI가 같이 할 거야? 어떤 일을 인간만 할 수 있어? 라는 것처럼 워크플로우를 재정해야 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때 코어한 건
물론 저희 원 AI처럼 좋은 AI 모델도 같이 해야겠지만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넣는 프롬프트는 4가지입니다. 해볼게요. 검색해줘, 요약해줘, 분석해줘, 써줘예요. 이게 제일 많아요. 이 4가지를 우리는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런 프롬프트를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레이지 프롬프트라 그랬어요. 영어로 레이지가 뭐예요? 게으른. 이게 왜 게으른 프롬프트예요? 지갑이 싫어서 시키는 그렇죠. 생각을 안 하죠. 결국 뭐냐면 이런 레이지 프롬프트를 4개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영업사원 같네요. 4개월 하면 인지저하가 생겨요. 결국 AI랑 협업해서 성과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레이지 프롬프트를 자판기처럼 쓰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동료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왔고요. 지난주가 저희 중간고사였거든요. 요즘 학교에서 시험 어떻게 볼까요? 혹시나 선생님들은 옛날에 중간고사를 아주 옛날이잖아요. 네. 그때 또래 보시면 어떻게 시험 보셨어요? 그렇죠. 종이 선생님 감사해요. 이렇게 보셨죠? 근데 요즘 학생들 시험 어떻게 볼까요? 제 수업은 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 수업은 다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다 에이전트랑 챗봇 갖고 수업을 하거든요. 시험도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면 이게 화면이면 오른쪽에다 LLM 붙여줬고요. 그리고 여기다 케이스 문제를 주고 얘랑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 학생들은 뭔가 지식을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개념과 사례를 고민해보고 소위 말해 이해력이 있으면 아주 구체적인 건 얘한테 물어봐도 되죠. 그리고 얘랑 토론하면서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AI랑 협업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요즘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소위 말하는 지식과 인지와 스펙으로 뽑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채용 기준에 면접할 때 이걸 필수로 물어봅니다. 2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당신은 어떤 에이전트 개발해 봤나요? 2번, 당신은 어떤 에이전트 보유하고 있나요? 이게 면접 질문이에요.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했는가? 그 문제를 워크플로우로 정의했는가? 이런 겁니다. 최근에 제가 신입사원 교육 갔을 때 얘기입니다. 신입사원 교육 가서 2시간 정도 교육을 했어요. 근데 보통 신입사원 교육을 저희 뭐라고 하냐? 신입사원 교육이나 학생들 교육을 저희끼리 뭐라고 부르냐면 1인극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1인극이라고 저희끼리 얘기할까요? 어느 누구도 반응이 없어요. 지금처럼 다 그냥 이러고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1인극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1인극은 힘들어요. 1시간 끝나면 쉬어야 됩니다. 쉬는 시간 쉬고 돌아왔을 때 저희 교육 담당자분께서 설문을 갖다 주셨거든요. 어떤 설문이냐면 나는 입사하기 전에 몇 개 이상의 AI를 써봤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AI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가 각각 하나씩이에요. 입사자의 75%가 몇 개 이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개일까요? 5개 업입니다. 벌써 놀라시면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5개 업. 이거 전일 상실하셨네요. 13개요. 그리고 15%가 몇 개 이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20개 업. 30개 업. 43개요. 참고로 앵커를 드리기 위해서 물론 저도 훨씬 전문가에 저희 지원고사님 계시지만 등록되어 있는 AI 서비스 개수가 지금 몇 개일까요? 26만 개. 허깅페이스의 AI 모델 몇 개예요? 이렇게 SK도 오신 것 같은데 200만 개. 그러면 저는 한 100개 쓰거든요. 쓸 줄 알아요. 그럼 학생들이 43개 쓴 게 물론 블로핑했다라고 칠게요. 20개 쓰시나요? 10개 써보셨나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들은 좀 다르게 일해요. 소통도 방식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 질문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제가 컨설팅하는 조직들의 서제스천이에요. 채용도 서류 전형 대신에 이런 걸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해보셔야 되냐인데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한 번은 꼭 일을 분해해 보시는 걸 해보시길 꼭 추천을 드려요. 뭐냐면 이거 해보시면 생각보다 진짜 아하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내가 하는 직무를 과업으로 쪼개보면 생각보다 AI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지금 리더분들하고 하는 워크샵의 대부분은 워크리 디자인, 워크플로우 제정인데요. 1번이 요걸 해보고 과업의 리스트를 쭉 펼쳐보거든요. 쭉 펼쳐보고 어떤 걸 인간이 하고 어떤 걸 AI가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끔 하면 생각보다 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네? 혹은 야 이 일은 절대 못하네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줄 때는 이게 좀 첫 번째 분해
디컴포즈 해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AI가 인간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앞서 나왔던 디컴포즈 한 다음에 일의 흐름 자체를 A부터 Z까지 순서도 같은 걸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다가 AI가 하고 어디가 인간이 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6,000명이 10,000명과 10만 명과 경쟁한다. 이게 모더나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규모 차이를 극복해서 이제는 좀 새롭게 일하는 방식이고요. 이 모더나 장표를 거의 마무리에 넣은 건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학습 집착입니다. 모더나는 아마 여러 조직도 갖고 있는 것처럼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모더나의 네 번째 핵심 가치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당신은 가장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빨리 배워야 합니다. 이게 모더나의 네 번째 핵심 가치예요. 학습 집착. 지금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려는 문화와 제도, 리더십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직무 단위로 우리가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태스크로 좀 넘길 것인가, 이게 현실적이면서도 실무적이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리더분들이 AI를 협업하는 경험들을 가지시는 게 먼저일 거기 때문에 저희 도전의 여러 서비스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